우리가 진 이유를 아니? 남성은 여성에게 물었고 여성은 자신의 추측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남성에게 들은 대답은 여성을 충격에 빠뜨리게 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프랑스의 공과대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원자력 공학도 안느 푸르니에라고 합니다. 파리 사클레 대학에서 원자력 에너지 석사 과정을 진행 중이죠. 오늘은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체코 정부가 약 24조 원 규모의 원전 건설 사업 우선 협상자로 한국을 선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두코바니와 테멜린 지역에 각각 2기씩 총 4기의 원전을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였거든요. 특히 이 사업은 단순한 원전 건설이 아니라 EU의 친환경 기술 분류 체계인 텍소노미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 까다로운 프로젝트라고 해요. 프랑스의 원자력 공학도로서 저는 우리나라가 당연히 수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닌 우리나라의 깊은 원자력 역사와 전통에서 나온 확신이었죠. 우리는 방사능 현상을 최초로 발견한 마리퀴리의 나라이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원자력 연구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온 원전 강국이에요. 저는 세계 최고의 대학 중 하나인 파리 사클레 대학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사클레와 카다라슈의 최첨단 연구시설에서 실험하고 연구하며 프랑스 원자력 기술의 우수성을 몸소 체험했어요. 프랑스는 전력의 75% 이상을 원자력에 의존할 만큼 원자력 기술을 신뢰하고 있고 EDF나 AREVA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원자력 산업을 이끌고 있죠. 프랑스 원자력청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원자력 연구기관이에요. 정부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원자력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고 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핵융합 연구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전 세계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프랑스로 유학을 오고 우리의 기술을 배우길 원해요. 하지만 체코 정부는 프랑스가 아닌 한국을 선택했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프랑스의 오랜 경험과 깊은 전문성을 제치고 한국이 선택받을 수 있었을까요? 체코는 대체 뭘 보고 한국이 유럽의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요? 이 충격적인 결과는 저를 깊은 고민에 빠뜨렸어요. 우리가 가진 기술력은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인데 말이죠. 어느 날 저녁의 일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서는 아버지의 표정이 여느 때와 달랐어요. 아버지는 원전 기업의 임원이세요. 제가 체코 원전의 소식에 더 놀라고 관심을 가지는 건 아버지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안느, 이번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진 이유를 아니? 저는 조금 머뭇거렸지만 역시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지키지도 못할 거면서 엄청 낮은 가격을 불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중국이나 아시아 나라들이 자주 쓰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나 듣게 된 아버지의 말씀은 제가 알던 세계를 뒤흔들었어요. 그게 그렇지가 않단다. 한국이 단순히 가격을 낮춰서 이긴 게 아니야. 가장 안정성 있게 결과를 낼 수 있는 나라라서 그렇다고 하더구나. 분하지만 납득할 수밖에 없는 이유지.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지난 10년간 해외 원전 건설에서 납기와 예산을 정확히 지킨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단다. 반면 우리 프랑스는 예산은 2배로 늘어나고 납기는 7, 8년씩 지연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지. 원전 하나를 짓는 데는 말이죠. 무려 20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이 엄청난 부품들을 정확한 시기에 조달하고 완벽한 품질로 관리하며 복잡한 공정을 치밀하게 진행하는 것.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은 이 과정에서 한국은 믿기 힘든 정확성을 보여줬다고 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야기였어요. 한국이 건설한 이 원전은 최근 10년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납기와 예산을 정확히 지킨 프로젝트래요. 우리 프랑스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은 이런 기록을 내지 못했죠. 그만큼 원전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운 프로젝트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어요. 어떻게 신생 원전 국가인 한국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 역사도 가동 중인 원자로 수도 프랑스가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말이에요. 한국은 1970년대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줘서 원전 보유국이 될 수 있었다고 들었어요. 1990년대나 돼서야 겨우 자체 기술로 원전을 건설했더라고요. 게다가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과였으니까요. 거기다 이제 한국은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같은 시장까지 노리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어느 날 우연히 듣게 된 한 수업에서 제 의문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체코 원전 수주 이야기가 있은 후 저는 우연히 대학에서 동아시아의 지리와 문명 수업을 듣게 됐어요. 사실 전공 학점이 부족해서 급하게 선택한 교양 과목이었죠. 교수님은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을 설명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를 가진 지역 중 하나입니다. 봄철의 한파, 여름의 태풍과 폭우, 겨울의 혹한. 게다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어 수천 년간 끊임없는 침략과 전쟁을 겪어왔죠. 처음에는 그저 딱딱한 지리 수업인 줄 알았는데 점점 흥미진진한 생존 이야기가 펼쳐졌어요. 한반도에서 살아남으려면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했다는 거예요. 봄에 꽃이 피어도 언제 늦서리가 내릴지 모르고 풍년이 들어도 언제 이웃 나라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항상 빠르게 움직이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가장 놀라웠던 건 고려인들의 이야기였어요.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이 그 척박한 환경에서 불과 3년 만에 현지인들보다 더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죠.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이동하는 한 달 동안 고려인들은 도착지의 기후와 토양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즉시 농사를 시작했죠. 현지인들이 포기한 땅에서 새로운 농법을 개발하고 밤낮 없이 일했어요. 이건 단순한 근면성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축적된 생존 본능이죠. 교수님의 설명은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한반도는 수천 년 동안 마치 거대한 생존 훈련장과도 같았다고 하시더군요.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 제한된 자원.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최고의 효율성과 완벽한 준비성이 필수였을 거예요. 한반도의 모든 조건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단련시키는 시험장이었던 셈이죠.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위기대처 능력과 빠른 적응력이 몸에 배었을 것 같아요. 그때 저는 문득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200만 개의 부품을 정확히 조달하고 복잡한 공정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한국의 능력. 이것이 어쩌면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생존 본능의 현대적 발현이 아닐까요? 동아시아 인류학 수업을 들으며 저는 점점 한국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들의 DNA에는 극한의 환경에서 단련된 생존 본능이 깊이 새겨져 있었던 거죠. 먼저 한국인들의 뛰어난 예측력과 위기관리 능력이 눈에 들어왔어요. 수천 년간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외세의 침략 속에서 그들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하는 습관이 몸에 배었다고 해요. 이런 특성이 현대 산업에서는 완벽한 품질 관리와 리스크 관리 능력으로 발현된 거죠. 두 번째로 한국인들의 치밀한 계획성이 인상적이었어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생존해야 했던 그들에게 낭비는 치명적인 실수였을 테니까요. 이런 성향이 현대에 와서는 정확한 예산 관리와 자원 활용의 효율성으로 이어졌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200만 개의 부품을 정확히 조달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주목할 만한 건 빨리빨리 문화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성급한 문화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달랐어요.
이건 긴박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이었던 거죠. 현대 산업에서 이런 특성은 빠른 의사결정과 신속한 실행력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런 문화적 특성들이 지금의 시대 정신과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정확한 납기와 예산 준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어요. EU가 탈탄소화를 추진하면서 원전 수요가 급증하고 AI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문화적 DNA는 막강한 경쟁력이 되고 있어요.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까다로운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원전 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그들은 단순히 기술력만 보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평가하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친구인 태호에게 했더니 태호는 한국인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태호는 호주에 장기 체류를 하면서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태호가 호주에서 보낸 6개월은 제게 또 다른 관점을 제공해 주었어요. 그는 시드니 근교의 농장과 현지 상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전 세계에서 온 워킹홀리데이 친구들과 함께 지냈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특히 인상 깊게 들려주었죠. 안느, 난 호주에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 특히 한국인들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 태호는 영상통화에서 이렇게 말문을 열었어요. 태호의 말에 따르면 대부분의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은 호주의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매료되어 그곳의 문화를 즐기려 했대요. 늦게 일어나고 동료들과 수다를 떨며 느긋하게 일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죠. 사실 일의 효율성 면에서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어. 그들은 마치 다른 시간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았어. 태호의 말이에요. 한국인들은 새벽부터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고 쉬는 시간에도 가만히 있질 못했대요. 끊임없이 새로운 일거리를 찾고 추가 수입을 위해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영어 공부에 대한 열정은 놓지 않았다고 해요. 숙소에 돌아와서도 밤늦게까지 영어 공부를 하는 모습이 일상이었대요. 처음에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 왜 이렇게 자신을 몰아붙이는 걸까? 호주에서까지 이렇게 바쁘게 살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태도가 놀라웠어.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의 빠른 성장 속도였대요. 처음에는 영어를 거의 못하던 학생들이 3개월 만에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발전했고 6개월이 지날 즈음에는 현지인들과 농담을 주고받을 수준이 되었다고 해요. 반면 같은 아시아권인 일본 학생들은 대부분 자국인들끼리만 어울리다가 영어 실력이 늘지 않아 좌절하고 예정보다 일찍 귀국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농장 주인이나 가게 점주들 사이에서 한국인 직원들은 서로 데려가려고 경쟁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 모두가 한국인 직원을 구하기 위해 혈안이 되다시피 했지. 그들의 부지런함과 빠른 습득력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 태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반도의 혹독한 환경이 만들어낸 생존 본능과 적응력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그들의 DNA 속에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고 발전해야 했던 그들의 역사가 지금은 글로벌 시대의 강점으로 바뀐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체코 원전 수주도 더 이상 의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수천 년간 이어져 온 그들만의 특별한 DNA로 이뤄낸 당연한 결과였던 거예요.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결코 운이나 저가 전략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극한의 환경에서 단련된 생존 본능, 치밀한 준비성, 빠른 실행력. 이 모든 것이 현대 산업의 완벽한 성공 공식이 된 거죠. 현재 유럽은 원자력 발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에 의존할 수 없게 되었고 미국이나 중동에서의 연료 수입도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탈탄소,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 원자력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프랑스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진 타고난 능력을 프랑스가 어떻게 시스템화하여 체계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할지가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느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